제 댓글에 좀 한 1-2년 정도는 추세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가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추세를 만들면, 방향성을 만들면 일정 수준 그 추세를 지속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추세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은 이제 이 장기 경기 추세선상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제 아래에서 내려갔다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제 여기는 상승 국면이라고 말을 표현했는데 확장 국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정점에서 다시 내려갈 때를 이제 하강 국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축 국면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이 이제 회복기하고, 여기는 확장기라고 썼는데 호황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고, 하강 국면, 수축 국면은 후퇴기하고 수축기로 나눠져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회복 국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종합해서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중앙점을 지날 때, 이 중앙 추세선 라인을 지나는 요 시기에 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계하고 기업 스스로 경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금리를 안으로 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경제 지표상으로는 당겨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놓고 보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하지만 그 GDP 성장률이나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아직 금리를 당겨야 될 상황,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은 아닌 거죠. 여하튼 그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파란색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건데, 이거는 이제 4주 이동평균선을 그린 겁니다. 왜냐면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주단으로 보면. 그리고 빨간색이 실업률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급등한 영역을 빼고 저희가 통계 데이터를 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미 예전에 이 차트, 프레드에서 나오는 차트들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프레드 차트가 이 짙은 색은 미국의 경기 수축 국면이고 밝은 색은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잘 보시면 경기가 수축될 때 실업률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등했다가 추세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2000년대 보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1년치를 놓고 보면 급등했다가 내려오고 있긴 한데, 내려오는 게 이제 둔화됐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2000년대도 보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보시면 이제 경기 수축 국면에 급등했다가 잠깐 내려오는 것 같더니 옆으로 횡보를 치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갔죠. 이런 상황을 보였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안 좋은 패턴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게 2000년대 IT 버블 때 볼까요? 예, IT 버블 때 보면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초기에 2000년대 이제 이 5월이니까 한 3월쯤 되겠죠. 그때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 언제까지 조정을 받았느냐? 여기 보시면 2002년도, 2003년도에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면 2003년도 넘어서 상반기에 조정이 끝났죠. 이 시기에 이 실업률 패턴을 놓고 보면 이게 감소를 하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주식시장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주식시장의 광기가 이렇게 연출되기에는 너무 세요. 그래서 이런 연출의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조정의 빌미가 생기면 강력하게 조정을 받지 않고 조금씩 밀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어느 순간에 손바닥 두집이 확 뒤집혀가지고 이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지금의 투심, 그 다음에 뭐 연방정부나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하고 있다거나, 혹은 개미들이나 이런 쪽에서 신용을 막 바짝 당겨서 투자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실업률 자체를 놓고 보면 일단 추세적으로 경기 수축 국면의 바닥을 찍고 점점점 확장 국면에 진입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추세적으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파란 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거 근원 물가 지수는 아니에요. 전체 그냥 통계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냥 일반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바구니 물가도 아니고 그냥 물가, 전체적인 물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PC입니다. 빨간 게. 이게 이제 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가 지수입니다. 그 연준의 기준금리 를 움직이는 타겟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추세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인플레이션 확이 급증할 때 이때를 빼고 나면 경기 수축 국면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내려가거든요. 이때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CPI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까지 내려갔는데 이렇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의 우려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수축 국면이 끝나고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패턴을 보면 물가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터치를 하고 점점 추세가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10년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그 10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쇼 보여드렸듯이 이거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방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얘기들,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왜 그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에 있을 때도 여기 보시면 이쪽 PC나 CPI를 볼까요?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잘라볼까요? 보시면 2%대를 안 넘고 PC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그었고 2000년대 후반, 2006년도 후반대나 돼서야 2%를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 90년도 하면 금리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막 6%대, 7%대를 왔다 갔다 하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것처럼 뭐 위로 팡팡팡 치면서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과거 시기에 있었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럴 만큼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액션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금리가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률이 폭등했던 가장 주된 이유, 70년대 주된 이유는 1, 2차 오일 쇼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주요 원자재의 공급 측면에서의 그 급등이, 가격 급등이 물가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쳐다볼 수 있는 원자재가 없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석유가 가장 충격이 경기에 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머리를 들면서 시장을 교란할 수는 있어요, 주시장을.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굉장히 과거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도달하기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야기되면서 시장에 흔들리는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과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물가와 같은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렇게 더블 딥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1, 2차 오일 쇼크 끝자락에서 보시면 이제 경기 수축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경기 수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급등하잖아요, 물가 상승률은. 그럼 이 시기에 어떻게 기준금리를 조작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보면,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 나오죠. 이 기준금리를 보시면 이 빨간 게 기준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오일 쇼크가 있을 때는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는데도 금리를 막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죠.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고 수축 국면에 있는데도 금리를 올려버렸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도 빠른 속도로 금리를 다시 재차 올렸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경제가 거기에 잘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수축 국면을 다시 빠졌어요. 더블 딥이 된 거죠. 이런 가능성이 제로냐?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준금리를 조작하는 중앙은행의 패턴으로 놓고 봐서는 급작스러운 금리 조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더블 딥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여하튼 다시 일로 돌아오면 제가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과거만큼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봤던 이걸 보면
이거는 뭐 어떤 차트들이 있냐면 이게 빨간 거는 우리 기준금리고요. 이게 파란 게 10년 국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두색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겁니다. 기간 스프레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터닝한 뒤에 곧 경기 수축 국면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높은 시간을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걸 왜 여기다 썼느냐?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안 보여드렸는데 기준금리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을 같이 믹싱해서 그려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개월 국채를 뺀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빼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보시면 한번 이렇게 마이너스 국면으로 진입했다가 반등하게 되면 일정 수준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했다가 나중에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마이너스로 진입했다가 조금 상승한 초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직 아까 보였던 호황기로도 진입하지 못하고 회복 국면에서 회복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급격히 내려오는 걸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급격히 내려오죠. 이 급격히 내려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스프레드가 기간 스프레드가 밑으로 내려오죠.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한참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경기는 아직 앞에 보여드렸던 이 국면에서 기준금리는 이 시기부터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추후 전략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있던 스프레드가 밑으로 떨어지고 정점에 가면서 정점 부분에서 상당히 금리가 역전됐다가 이거 떨어지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터닝해서 붙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의 패턴의 움직임을 놓고 봐도 확연히 지금 회복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반복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이런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의 움직임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연준이 재무제표를 늘리는 그러니까 국채를 매집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으로 진행을 했죠. 급등해서 패턴을 만드는데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출구 전략을 한 게 기준금리를 최초로 올린 게 2015년 12월 달입니다. 그 즈음을 좀 볼게요. 이렇게 2015년 12월 달이니까 이때쯤인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우리가 테이퍼링이란 단어를 쓰는데 테이퍼링이란 단어는 이제 거꾸로 감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내보냈던 걸 다시 빨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쓰거든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국채를 매집하면서도 돈을 시장에다 뿌리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매집을 안 한다거나 그러니까 매집을 안 하고 나서 만기가 돌아오면 그 만기된 국채로 금융기관에 돈이 나갔던 건 다시 연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만 도래한 걸 다시 사지 않더라도 테이퍼링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혹은 갖고 있는 국채를 매도해가지고 자금을 당겨도 테이퍼링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테이퍼링조차도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나 여기 보시면 이제 추세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2015년 12월 달쯤이니까 이쯤입니다. 그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나 테이퍼링이 일부 진행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게 여기 보시면 2018년도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준금리 인상도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주가예요, 주가. 이게 하나는 월쇼고 하나는 나스닥입니다. 여기에 이제 S&P 500 지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대신 월쇼 지수를 본 거고요. 나스닥 지수를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조정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로고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 이후 때를 좀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한번 조정이 깊게 있다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조정 국면이 기간이 좀 길었어요.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는데 요번에 조정이라고 하는 게 한 달 있었습니다. 한 달. 3월 달에 한 달 탕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수축이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시기하고 이 시기에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이때는 추세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고 한 번에 확 떨어졌던 거는 강제로 락다운 되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뒤에 반등할 때는 언택하고 비언택이 갈라지면서 K자로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의 경기 수축 국면하고 지금의 경기 수축 국면의 차이는 이때는 모든 영역들이 점진적으로 하락했다면 이때는 락다운에 의해서 급격하게 모두 다 수축됐다가 그 뒤에는 어디는 다시 돌아오고 어디는 수축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이 시기에 발현되지 않은 게 뭐냐면 팽창했던 신용이 꺼졌거든요. 이 시기에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어떤 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이건데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사이트에 나오는 마진댓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 자체는. 근데 이게 보시면 빨간 거는 이게 마진댓 신용융자 잔고고 이 파란 게 S&P 500 지수고 이 차트는 여기 보면 리얼 밸류라고 돼 있어서 물가 상승률을 보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시기에 그냥 짜장면이 뭐 한 1,000원 했다. 근데 지금은 짜장면이 2,000원이다.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때 1,000원 하고 이때 2,000원을 1,000원으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보정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갔느냐를 확인해야 야 이거 과거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네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 밸류를 쓴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그런데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숫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근데 이것도 이제 12월 말입니다. 이게 1월 달 건 아직 안 나왔을 겁니다. 한 달 정도 늦어요. 1월 말께 잠깐만요. 데이터를 볼까요? 이게 1월 22일 날 나왔으니까 12월 말쯤일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 과거에 한 여기 빌리언이니까 10합 5천억 달러 정도 가치 보정이 조금 넘었다면 지금은 거의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 60-70% 정도 더 많이 자금 규모가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버블이 심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얘만 보면 버블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이외에 이것도 이제 얼바이즈 퍼스펙티브 사이트에 나오는 이건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말하는데 이게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말하는 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커진 만큼 주식시장도 커져야 되겠죠. 그걸로 놓고 봐도 사실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IT 버블 때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규모가 이만큼 커졌는데 거기 그 국가 경제가 늘어난 규모만큼 주식시장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거보다 과도하게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 영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이 신용융자 잔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버블이 끼었다는 뜻이죠. 즉 여기 조정 국면에서 일정 부분 신용이 한번 꺼지는데 이렇게 꺼지면서 신용 부분에 있는 거품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요번에는 그런 신용 꺼짐이 없이 물론 K자로 경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탄탄하죠. 경기 수축 국면 때보다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이 버블이 껴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버블이냐. 물론 이 시기에도 어디는 버블이고 어디는 버블이 아닌 때가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꺼질 때는 모든 버블이 다 순화되면서 가치 조정이 일어나고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은 버블이 한번 꺼질 새도 없이 그냥 눈 깜빡하고 떴더니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이고 예를 들면 이제 테슬라처럼 이거 테슬라입니다. 이 사이트는 어디냐면 choice.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choicestock.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의 장기 지표 퍼벳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 뭐 마이너스 실적만 계속 났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왔겠죠. 그러던 게 지금 현재 900배가 넘는 배수로 움직이는 고평가가 많이 된 거죠.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현재 60배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거의 배수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로 움직였었고 2018년도에 50배 정도 올라갔다가 19년도에 30배로 떨어졌는데 다시 60배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 같은 고배수로 거론된 때는 있긴 했었지만 경기 확장 국면이었으니까 15년도가 2018년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배수에 와 있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퍼배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배수대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높긴 한데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어떤 건 깨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정상화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배수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그 고배수가 돼 있는 영역에서 계속 머물 거냐, 아니면 고배수가 돼 있는데 너무 높아요 이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배수에 있는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서 투자를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은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 분할해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다음에 고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박스권에 갇혀서 한참 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를 이제 잠깐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위험정이, 이제 제가 신용이 안 꺼졌다고 그랬잖아요. 신용이 안 꺼진 게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업 쪽에서도 안 꺼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한번 튀었다가 계속 튀었죠. 이게 계속 가격이 스프레드가 튀었다는 얘기는 그 하이힐드 채권 쪽이 가격이 많이 폭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많이 그 도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도 올라가는 상승 추세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기 보면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점진적으로 계속.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상실됐던 기업들은 많이 파산이 일어났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때보다 이때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이거예요. 보시면. 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후반부, 여기 보면 2002년도 막 이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하이힐드가 이제 경기 수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은행이 파산했죠. 4개, 뭐 2개, 1년도에. 그때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왔고, 글로벌 금융위 때 굉장히 많이 파산했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4번 일어나고 나서 이 하이힐드 채권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튀질 않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상당히 이때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높았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준에서 대규모로 저금리의 자금 살포에 대한 영향들이, 그 연준에서 하이힐드 채권을 사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이 경쟁력이 없는, 자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금 벌이를 잘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보는 우려점은 뭐냐면, 그런 기업들의 자금 여력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영역들이 많잖아요. 많다기보다는 일정 영역이 안 좋죠. 그런 영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금을 잔뜩 당겨서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버팀을 하고 있던 애들이 이미 작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올 하반기쯤에 다시 자금력이 부족해서 파산의 위험성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 보고가 있었던 리포트를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올 하반기에 가서 갑자기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도산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들이 그 파산의 여파를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는 아니고 조정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오픈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쭉 정리해드리면, 경기 수축 국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지뢰밭이 있다. 지뢰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뢰밭이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더블딥을 만들었던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지금은 지뢰밭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경기 조작 패턴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한 지뢰밭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더블 디브의 가능성은 낮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발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 가지 더 지뢰밭이 뭐냐면 신용이 꺼지지 않았다. 신용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고가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올 하반기나 이런 때 하이힐드 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기업들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영향이 미치면서 주식시장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정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순환매장에서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과거에 대비 고평가되고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 주식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올라가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택이 텍트로 넘어가면서 소비의 패턴이 무조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인터넷 주문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상적인 생활이 되면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이렇게 전환될 수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그 고배수에 있는 언택이나 어떤 특정 섹터의 영역의 주식들이 탄력을 잃고 흐지부지해지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보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패턴을 보면 지금 대규모로 얘가 얘를 뚫고 계속 내려갈 것처럼 얘기를 하던 사람들의 소리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얘가 내려가면 여기가 저점일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을 발언했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패턴대로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1조 9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강하게 밑으로 못 뚫고 있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지지선을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무조건 미국에서 자금을 살포한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추세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면 얘가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하지만 단순히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한다고 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자재와 관련된 건데,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은 게 그 유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란 게 이게 파란 게 골드네요. 잘 말씀드리는데, 파란 게 이제 골드고, 얘가 파란 게 골드고, 그 다음에 노란 게 구리입니다. 이게 구리. 그 다음에 검은색 이게 이제 석유고요. 그 다음에 빨간 분홍색, 이 분홍색이 설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색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 이게 이제 그 밀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유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이 시기에 폭증이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일정 부분의 섹터에서는 원자재가 이런 현상을 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에너지 쪽이죠. 근데 그거 이외에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2000년대에 있었던, 초반에 있었던 수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를 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사실 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석유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패턴은 그대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금값은 이것도 보여드렸죠. 덴버 골드도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실제로 고점에 있기 때문에 얘를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 일정 수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동성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금값이 한참 올라가서 치솟아 올라갈 때, 이 시기에 금값이 위로 뭐 2,500, 3,000, 4,000 온스당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전문가들이. 시간이 지나서야만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돼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자산들이 어떤 성향에 의해서 움직이며 과거에는 어떤 패턴을 보였고, 그 패턴, 그 두 가지를 접목해보면 지금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긴 안목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한데, 실제 시장 안에 있으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항상 올라간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뭔가 좀 잘 가려서 들어야 된 그런 상황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주식이 긍정적으로 향후에도 일정 수준 추세를 거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지뢰밥 같은 경우들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개미들은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집어만 넣으면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가장 뉴스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주식들을 그냥 잡기만 하면, 가장 뉴스보도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로 언택이라든가 혹은 그린에너지나 이런 쪽의 뉴스보도들이 계속 상승한다고 계속 외치되는 것들을 그냥 잡기만 하면 올라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향후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한쪽만 몰려가는 게 아니고 믹싱을 잘 해서 투자에 접목하는 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인지 개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향후 1년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